안녕하세요. 할매 영상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세요. 재판정 안은 고요했지만 공기마저 무겁게 짓눌러 오는 듯 했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최재구는 얼굴을 굳힌 채 고개를 들지 못했고 원고 측의 자리에는 중소기업 대표 박성철이 차분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날은 수억 원대 계약 조작 사건의 핵심 증거가 제출되는 날, 방청석에는 언론과 관계자들이 빼곡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재판장의 호출에 따라 박성철이 증인석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고 그의 시선은 곧게 앞을 향했습니다. 이 계약은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었던 한 사람의 명예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짧은 한마디가 울려 퍼지자 방청석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판사마저 눈썹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방청석 뒷줄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박성철은 단박에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30년 전 공장에서 헌책 한 권을 내밀며 배움의 길을 열어주었던 그 선배의 얼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박성철이 재판정에서 잠시 눈을 감자 머릿속에는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 그는 18살의 앳된 청년이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더는 학업을 이어갈 수 없었던 그는 시골에서 버스를 2번 갈아타야 닿는 공장으로 매일같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공장 내부는 소음과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쇳가루 냄새가 코 속 깊이 파고들었고 커다란 기계음이 쉼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성철은 작은 책으로 무거운 자재를 날랐고 그 모습은 항상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반짝이며 어딘가 결심한 듯 굳세어 보였습니다. 그날도 현장 반장 최재구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사장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등에 업고 젊은 노동자들을 함부로 대하곤 했습니다. 최재구는 비웃는 얼굴로 성철 앞에 서더니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야, 박성철. 너 같은 놈이 여기서 일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어차피 평생 이 소음 속에서 살다 갈 거다. 성철은 잠시 고개를 숙였지만 곧 똑바로 고개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런 일자리라도 주신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최재구는 비웃음을 터뜨리며 성철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내가 공부를 해? 웃기지 마라. 책을 읽는다고 밥이 나오냐? 너 같은 흙수저는 그냥 시키는 일이나 제대로 해라. 그게 내 인생 전부다. 성철은 휘청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마치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듯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작업장 구석에서 일을 정리하던 한 중년 노무자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강호, 오래전부터 이 공장에서 묵묵히 일해온 선배였습니다. 강호는 재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구야, 남을 얕잡아 보는 건 내 아버지 그늘에 기대 사는 버릇일 뿐이다. 내 손으로 이뤄낸 게 아니지 않느냐? 남을 비웃을 시간에 내 일이나 똑바로 해라. 최재구는 불쾌한 표정으로 코웃음을 치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떠나며 남긴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아, 이 양반 지금은 내가 가만히 있지만 두고 봅시다. 나중에 누가 웃는지 확인해 보자고. 성철은 움찔했지만 강호의 든든한 시선 덕분에 곧 자세를 가다듬었습니다. 강호는 성철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성철아, 내가 오늘 한 말 공부도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잃지 마라. 여기선 내 꿈을 비웃을 사람이 많겠지만 세상은 내 노력만큼 길을 열어줄 거다. 성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선배님,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퇴근을 마친 성철은 공장 뒷마당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기름때가 묻은 채로 누군가가 버리고 간 헌책을 펼쳤습니다. 빛바랜 종이 위의 글자들이 희미한 전등불 아래에서 반짝였습니다. 성철은 한 글자 한 글자 소리 내어 읽었고 그 눈빛은 마치 또 다른 세계로 향하는 창문을 여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강호는 조용히 다가와
작은 공책과 연필을 건넸습니다. 성철아, 이거라도 써라.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나 장만했다. 성철은 놀란 눈으로 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공책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강호는 잠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혜 같은 건 필요 없다. 다만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걸 보고 싶을 뿐이다. 공장의 삭막한 공기 속 작은 희망의 불빛이 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성철은 그날 이후 매일 밤마다 한순간도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이곳을 벗어나 반드시 성공해 은혜를 갚겠다. 며칠 뒤 공장 사무실 앞. 박성철은 청소를 마치고 빈 상자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최재구가 몇몇 직원들과 웃으며 술자리를 계획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내일도 아버지가 회식비를 대주신다. 우리끼리 신나게 놀아야지. 저런 흙수저들은 빼고 우리끼리 합시다. 직원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나 몇몇은 곧 눈길을 피하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성철은 꾹 참으며 자리를 벗어나려 했지만 재구가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야, 박성철. 너는 내일 뭐하냐? 혹시 공부한다고 또 책 붙잡고 있는 거냐? 성철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 남는 시간에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공부가 더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재구는 코웃음을 치며 성철의 앞에 다가섰습니다. 내 주제의 공부라니 참 가소롭구나. 너 같은 게 책 좀 읽는다고 세상이 달라질 것 같으냐? 대학이 내 같은 놈 받아주겠냐? 성철은 입술을 깨물며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재구는 그의 손에서 공책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손때 묻은 연습장이 펼쳐지자 삐뚤빼뚤한 글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재구는 비웃음을 터뜨리며 종이를 찢어 바닥에 흩뿌렸습니다. 봐라, 이게 내 인생이다. 찢어진 종이 조각처럼 아무 쓸모 없는 거지. 순간 주변에 있던 몇몇 동료들이 움찔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 아이는 성실한데 너무한 거 아냐? 하지만 재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철의 어깨를 밀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다시 내 앞에서 책 들고 다니는 꼴을 보이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자리마저 지키기 힘들 것이다. 성철은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손끝은 떨렸지만 눈빛만은 굳세게 타올랐습니다. 내가 반드시 보여주겠습니다. 언젠가 당신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그날 밤 공장 기숙사. 성철은 기름 냄새가 밴 작업복 차림 그대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호 선배가 내준 문제를 풀어보려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재구의 비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손에 쥔 연필심이 부러질 정도로 힘을 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나만 안 된다고 하는 거지? 왜 가난하면 꿈조차 꾸지 못해야 하는 거지?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강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손에 따끈한 국물이 담긴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성철아, 식사는 했느냐? 하루 종일 땀 흘린 뒤에는 먹는 것도 공부만큼 중요하다. 성철은 놀란 눈빛으로 도시락을 바라보았습니다. 선배님, 이걸 저 주시려고요? 강호는 묵묵히 도시락을 내려놓고 성철의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낮에 있었던 일 내가 다 보았다. 기분이 많이 상했지? 성철은 고개를 숙이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예,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천대받아도 저는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강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너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는구나. 하지만 성철아, 세상은 의지 하나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곳이다. 너에게는 지식과 힘이 필요하다. 그러니 내가 아는 걸 하나씩 가르쳐주마. 그날부터 강호는 매일 저녁 성철에게 여러 과목에 대한 기본 원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의 소음은 낮 동안 귀를 괴롭혔지만 밤이 되면 작은 공부방은 또 다른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성철은 책장을 넘기며 눈빛을 반짝였습니다. 선배님, 제가 꼭 성공해서 반드시 은혜를 갚겠습니다. 강호는 담담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성철아, 은혜라는 건 갚으라고 주는 게 아니다. 다만 내가 누군가의 희망이 된다면 그게 곧 보답이지. 그 말은 성철의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도 그 한마디가 그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겨울 바람이 차갑게 불던 어느 날, 저녁 공장 창고 문틈으로 들어오는 찬 기운이 성철의 손끝을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기름때가 묻은 손으로 책장을 넘기며 글자를 더듬던 그는 문득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제집을 풀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 살 수조차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강호 선배가 낡은 외투를 걸치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손에 얇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성철아, 이거 받아라. 내가 모아둔 돈 조금이다. 문제집이라도 사서 풀어라. 성철은 놀란 눈빛으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선배님, 전 도저히 받을 수 없습니다. 선배님도 사는 게 힘드실 텐데요. 강호는 굳은 표정으로 봉투를 성철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성철아, 내가 공부하는 걸 보고 있으면 마치 내 젊은 날을 보는 것 같다. 나는 끝내 기회를 놓쳤지만 너만은 꼭 이 기회를 붙잡고 끝까지 가보렴. 그리고 넌 할 수 있어. 성철은 두 손으로 봉투를 꼭 쥐며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강호는 고개를 저으며 담담히 미소 지었습니다. 갚는다는 생각은 하지 마라. 다만 내가 언젠가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준다면 그게 곧 은혜를 잇는 거다. 며칠 후 성철은 그 돈으로 어렵사리 문제집을 구했고 밤마다 철야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자재를 나르며 땀을 흘리고 밤에는 작은 전등불 아래에서 글자를 붙잡았습니다. 피곤에 지쳐 눈이 감길 때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겨내야 한다.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학 진학을 꿈꾸던 성철에게 등록금이라는 더 큰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주머니를 털어도 모은 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성철은 기숙사 옆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추위에 손을 비비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도 결국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건가?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성철아, 포기하지 마라. 돈은 다시 모을 수 있지만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고개를 돌리자 강호 선배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아는 은행 지점장이 있다. 장학금 제도가 있다는 걸 들었다. 내가 연결해보겠다. 넌 지금처럼만 공부해라. 성철은 믿기지 않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선배님, 정말 그런 게 가능합니까? 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하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 각오다. 내가 끝까지 버티고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다. 며칠 뒤 성철은 생애 처음으로 장학금 신청서를 써내려갔습니다. 손끝은 떨렸고 글씨는 엉성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그는 마치 새로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사람처럼 숨을 고르며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재판정에 긴장된 공기를 마시며 박성철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의 기억은 공장의 삭막한 한 구석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수백 명의 직원을 둔 기업의 대표로 서 있었습니다. 세월은 그를 단련했고 지난날의 약속처럼 그는 끝내 성공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는 과거의 그림자와 다시 맞서야 했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사람 바로 최재구였습니다. 수십 년 전 공장에서 비웃음을 퍼부었던 그 사장의 아들이자 지금은 대기업의 경영진으로 이름을 올린 인물이었습니다. 며칠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성철은 회의실에서 임원들과 함께 긴급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 임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번 계약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대 측에서 서류 위조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우리 회사가 불리한 위치에 설 수도 있습니다. 성철은 서류를 집어들고 날카롭게 살펴보았습니다. 도장과 서명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이 계약 누가 담당했나? 임원 중 한 명이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상대방은 대기업 한국그룹 소속 최재구 전무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성철의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머릿속에 스쳐간 것은 공장에서의 모욕, 찢겨나간 공책, 그리고 다짐이었습니다. 결국 다시 마주하게 되는군. 며칠 뒤 협상 자리. 최재구는 호화로운 양복을 차려입고 성철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옛날과 똑같은 오만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박 사장, 아직도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가? 하지만 세상은 성실한 자에게 상을 주지 않는다네. 결국 서류와 도장이 모든 걸 결정하지. 성철은 차분히 물컵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최재구 전무, 세상은 변했습니다. 정의를 외면한 계약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재구는 코웃음을 치며 몸을 젖혔습니다. 정해? 하하, 그건 힘없는 자들이 스스로 위로하려고 붙잡는 단어일 뿐이지. 이번 계약으로 자네 회사는 곧 흔들리게 될 거다. 준비해두는 게 좋을 걸세. 성철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예전에도 날 얕잡아 보셨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누가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는 자가 될지요. 그날 밤 성철은 홀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창밖에 흩어졌지만 그의 눈길은 책상 위 한 권의 낡은 공책에 머물렀습니다. 기름때 묻은 손으로 적었던 글자들, 강호 선배가 건네주었던 연필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선배님, 이번에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엔 제 회사와 직원들의 삶이 달린 문제입니다.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과거와 똑같이 반짝였지만 이제는 수많은 경험과 무게가 더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곧 법정에서의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앞둔 며칠 전 박성철은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변호사와 실무진들이 하나씩 자료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굳은 얼굴로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상대 측은 계약 원본이라 주장하는 문서를 제출했는데 위조 여부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쪽이 무고로 몰릴 수 있습니다. 성철은 차가운 시선으로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도장은 분명 의심스러웠지만 법정에서 설득력 있게 입증할 방법은 희박했습니다. 그 순간 옆자리에 앉은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대표님, 사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벌써 불안감이 돌고 있습니다. 거래처도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면 우리 회사 신뢰가 뿌리째 흔들릴 겁니다. 성철은 두 손을 깍지 낀 채 턱을 괴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긴장이 어려 있었지만 이내 결심이 선 듯 눈을 떴습니다. 지더라도 싸워야 합니다. 가짜 계약이 진실을 덮게 둘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버티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성철은 사무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네온 사인이 흩어지는 빛 속에서 그의 얼굴은 굳게 굳어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오래된 공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호 선배가 건네준 그 공책. 책장을 넘기자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다짐이 눈에 띄었습니다. 포기하지 말 것. 반드시 살아남아 길을 열 것. 성철은 손끝으로 글씨를 어루만지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선배님, 이번에도 버텨내겠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필요합니다. 다음 날 성철은 증거를 찾기 위해 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계약 체결에 입회했던 직원들을 만나보고 오래된 거래 기록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불리한 정황만 쌓였습니다. 한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그날 회의록은 이미 폐기됐습니다.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솔직히 한국그룹 상대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괜히 더 큰 피해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성철은 직원들의 흔들리는 눈빛을 바라보다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이 무너지는 걸 눈 감고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설령 나 혼자 싸운다 해도 끝까지 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성철의 어깨는 무거워졌습니다. 법정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 그는 서류철을 덮으며 의자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답답함이 어른거렸습니다. 그 순간 문득 떠오른 얼굴. 공장에서 건네받은 헌 공책, 그리고 담담히 미소 지으며 은혜는 이어가라고 했던 강호 선배. 성철은 눈빛을 굳히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분을 다시 찾을 수 있다면 분명히 방법이 있을 텐데. 하지만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법정은 다가오고 증거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재판을 닷새 앞둔 밤 박성철은 사무실 불을 꺼놓은 채 홀로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꺼진 회의실에는 스탠드 조명 하나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쌓여있는 서류 더미는 산처럼 위압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성철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계약서 사본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대로라면 방법이 없지 않은가. 그때 낡은 가방 속에서 작은 종이 뭉치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주고받던 명함 모음이었습니다. 바랜 종이 한 장 위에는 이강호 노무부라는 글자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성철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이강호 선배님. 다음 날 성철은 서둘러 과거 인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이 있던 마을을 찾아가 보았지만 그곳은 이미 재개발로 흔적조차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서려는 순간 길가에 앉아있던 노인이 그를 불렀습니다. 자네 혹시 옛날에 공장에서 일했던 성철이 아니냐? 놀란 성철이 고개를 돌리자 노인은 낯익은 얼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과거 함께 일하던 동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반갑구나. 이렇게 성공했다니 대단하네. 그런데 여긴 무슨 일로 온 건가? 성철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강호 선배 소식 알고 계십니까? 노인은 잠시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강호라면 예전에 공장에서 부당해고 당한 뒤 노동조합에서 일했지. 그 뒤로는 어디 학원 같은 데서 젊은이들 가르친다고 들었네. 지금은 은퇴했을 테고 아마 서울 변두리에서 조용히 지낸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네. 그날 저녁 성철은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공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던 순간 사이에 끼워져 있던 낡은 편지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편지는 오래전에 강호가 써준 것이었습니다. 성철아, 언젠가 너는 분명히 세상 앞에서 증명해낼 거다. 그날이 오면 두려워 말고 진실을 말해라. 짧은 문장이었지만 성철의 가슴 깊숙이 불꽃처럼 번져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굳어졌습니다. 다음 날 그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이번 계약에 증언할 수 있는 과거 인물이 필요하다면 제가 꼭 찾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었던 분입니다. 변호사는 놀란 듯 물었습니다. 대표님, 그분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까? 성철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네. 그분은 진실을 위해 평생 싸워온 분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창가에 앉은 성철은 창밖의 빗방울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선배님, 제발 이번에도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번엔 제가 은혜를 갚아드리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 낡은 골목길을 따라 걸어 들어가던 박성철은 가슴이 두근거려 발걸음을 쉽게 떼지 못했습니다. 비좁은 골목벽에는 오래된 포스터들이 반쯤 찢겨 나부터 있었고 겨울 바람이 종이 조각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허름한 철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 안쪽에서는 낡은 자전거가 기대어 있었고 창문에는 오래된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성철은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기침 소리와 함께 느릿한 발걸음이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진 얼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머리칼은 희끗했고 몸은 야위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단단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성철은 순간 말문이 막힌 듯 멍하니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선배님, 저 박성철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노인은 잠시 성철을 응시하다가 천천히 눈을 가늘게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성철이냐? 박성철, 내가 맞구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성철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그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배님, 제가 꼭 다시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뵙네요. 두 사람은 작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오래된 책과 서류들로 가득했고 벽에는 노무 관련 신문 기사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강호 선배는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손수건으로 기침을 가다듬었습니다. 성철은 눈가를 훔치며 물었습니다. 선배님,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신 겁니까? 강호는 담담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늘 진실편에 서고 싶었지. 그래서 힘든 길만 걸어왔네. 하지만 후회는 없다. 내가 이렇게 성공한 걸 보니 내 삶도 헛되지 않았구나. 성철은 두 손을 움켜쥐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번에 제 회사가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상대는 바로 최재구입니다. 그때 우리를 조롱하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강호의 눈빛이 번쩍이며 날카로워졌습니다. 재구, 그 이름을 잊은 적이 없다. 역시 또 부정한 짓을 하고 있구나. 성철은 계약 서류를 꺼내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선배님, 이 문서가 조작됐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 혼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선배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강호는 잠시 문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서랍 속에서 오래된 기록 파일을 꺼내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과거 한국그룹의 비리 사건 자료와 당시 노동자들의 진술서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성철아, 내가 다시 찾아올 줄 알았다. 내가 지켜온 이 기록들이 이제 빛을 볼 날이 온 것 같구나. 강호는 미소를 지으며 성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다. 이번에 우리 둘이서 함께 연합해서 싸워보자.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 박성철은 강호 선배와 함께 긴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계약서, 과거 진술서, 그리고 강호가 보관해온 기록 파일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놀란 눈빛으로 자료를 훑어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큰 도움이 됩니다. 당시 노동자 진술서와 회사 비리 기록이라면 최재구 측의 신뢰성을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강호 선생님께서 직접 증언하신다면 재판부가 귀 기울일 가능성이 큽니다. 성철은 긴장된 얼굴로 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몸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는데 법정에 서는 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강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성철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해내고 싶은 일이 하나 있다면 바로 진실을 밝히는 일이다. 내 목소리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내겠다. 성철은 그 말에 목이 메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배님, 정말 감사합니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성철의 휴대전화로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사장, 아직도 모르나? 이번 재판 내가 이길 가능성은 없다. 괜히 발버둥치지 말고 합의하는 게 좋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내 회사와 가족 모두 편안하지 못할 테니. 성철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협박으로는 진실을 막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상대는 비웃음을 흘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성철은 가슴속 깊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음 날 강호의 집 앞. 검은 양복 차림의 낯선 사내들이 서성이며 담배 연기를 피워 올리고 있었습니다. 성철이 도착하자 그들은 짧게 눈빛을 주고받더니 비아냥거리며 물러섰습니다. 강호는 기침을 하며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성철아, 아마 재구 쪽에서 나를 눈치챈 모양이구나. 성철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두렵지 않으십니까? 강호는 담담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려움이란 단어는 이미 오래전에 버렸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작은 방에서 함께 증언 준비를 했습니다. 강호는 오래된 사건 기록을 하나씩 짚으며 성철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을 집중해라.
당시 재구 아버지가 서명했던 문서와 이번 계약서 도장의 각도와 압력이 다르다. 내가 직접 확인했으니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다. 성철은 펜을 들고 필기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반드시 이걸 재판부 앞에서 밝히겠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막바지에 다다른 그때 변호사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대 측에서 강호 선생님을 불법 노조 전과자라며 증언 신빙성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칫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강호는 조용히 성철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철아, 흔들리지 마라. 나는 이미 각오가 되어 있다. 이 싸움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반드시 보여주자. 그날 밤 성철은 창가에 서서 불 꺼진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속에는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묵직한 책임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재구, 이번에는 내가 피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리고 선배님이 끝까지 밝혀내겠다. 어두운 밤 속에서 그의 결심은 더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재판 첫날 법정 안은 긴장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언론사 기자들과 양측 직원들, 그리고 사건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의 망치 소리가 울리자 모두 숨을 고르며 시선을 모았습니다. 박성철은 차분히 원고석에 앉아 있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맞은편 피고석에는 최재구가 앉아 있었습니다. 비싼 양복을 입은 그의 표정은 태연했고 눈가에는 비웃음이 어려 있었습니다. 검찰 측에서 먼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나 서류를 내밀며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계약서는 정식 절차에 따라 체결된 원본입니다. 도장과 서명 모두 감정 결과 진품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 측의 주장은 근거 없는 억측일 뿐입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성철의 변호사는 굳은 표정으로 맞섰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명백한 조작 흔적이 있습니다. 서명의 압력과 도장 각도가 일정하지 않으며 당시 회의록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고개를 젓듯 말했다. 원고 측의 주장은 추가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는 피고 측의 서류가 더 신빙성이 있습니다. 순간 성철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재구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성철을 흘끗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술 끝이 비웃듯 올라갔습니다. 점심 휴정 시간 복도에서 마주친 재구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박 사장 보았나? 진실이 아니라 서류가 법을 움직인다. 이게 현실이야. 아직도 정의를 믿는가? 성철은 재구의 눈빛을 똑바로 응시하며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네. 정의는 언젠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당신이 아무리 가려도 끝내 빛은 새어나옵니다. 재구는 냉소를 터뜨리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 빛이 나오기 전에 내 회사가 무너질 거다. 그게 차이라네. 오후 재판이 다시 시작되자 재구 측은 성철을 흔들기 위해 공격적인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원고는 당시 계약 체결 현장에 직접 있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위조라 단정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철은 숨을 고르며 답했습니다. 저는 계약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제출된 문서에는 분명히 비정상적 부분이 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는 곧바로 비웃듯 반박했습니다. 즉, 원고의 주장은 추측일 뿐이라는 겁니다. 반면 저희는 원본과 감정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어떤 게 더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재판장은 무표정하게 기록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웅성거림이 점점 커져만 갔고 상황은 점점 성철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성철은 법정 밖 복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속마음은 불안과 답답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지게 되는 건가? 그때 뒤에서 들려온 단호한 목소리. 성철아, 흔들리지 마라.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고개를 돌리자 강호 선배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기침으로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직 법정에 서지 않았다. 내 차례가 오면 반드시 진실을 밝혀주마. 재판 둘째 날 아침. 법정 안은 전날보다 훨씬 더 많은 방청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재판장은 양측 변호사들에게 조용히 신호를 보냈습니다. 드디어 증인 신문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강호가 천천히 법정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희끗한 머리칼, 마른 몸, 그러나 굳건한 발걸음은 그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방청석 여기저기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선서를 마친 강호가 증인석에 앉자 피고 측 변호사가 바로 일어나 공격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증인, 당신은 과거 불법 노조 활동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과자가 이 법정에서 신빙성 있는 증언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법정 안이 술렁였고 방청석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성철은 주먹을 꽉 쥐며 증언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강호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부당해고와 착취에 맞서 싸우다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거짓을 말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다시 몰아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계약건에 당신이 무슨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까? 단순히 원고와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나선 것 아닙니까? 강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오래된 서류철에서 한 장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저는 수십 년간 기업의 불법 행위를 기록해왔습니다. 이 문서에는 한국그룹의 서류 위조 전례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약서 역시 같은 패턴의 위조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제 경험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피고 측 변호사는 얼굴이 굳어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비꼬듯 말했습니다. 증인의 발언은 단순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감정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강호는 눈빛을 더욱 강하게 빛내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 부당한 문서들을 보아왔습니다. 잉크의 압력, 도장의 각도, 심지어 서류를 넘기는 종이의 질감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의 발언은 기록하겠습니다. 다만 원고 측은 이를 뒷받침할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법정이 끝난 후 복도에서 성철은 강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뚜렷한 감사의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선배님, 오늘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직 승부는 끝나지 않았지만 희망이 생겼습니다. 강호는 어깨를 두드리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성철아, 이제 내 차례다. 나는 증언을 했으니 남은 건 내가 진실을 끝까지 끌어내는 거다. 재판 셋째 날 아침. 법정 안 공기는 전날과 달리 한층 더 팽팽하게 긴장돼 있었습니다. 최재구는 입꼬리를 비틀며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고 그의 변호사단은 두꺼운 서류철을 잔뜩 들고 입장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피고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측 증인 이강호의 과거 전력에 대해 추가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는 불법 노조 활동뿐만 아니라 당시 회사 기밀 유출 혐의로도 조사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의 진술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방청석에서 술렁임이 일었고 기자들의 펜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성철은 눈살을 찌푸리며 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강호는 흔들림 없이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차분히 물었습니다. 증인, 방금 피고 측에서 제시한 자료에 대해 인정합니까? 강호는 기침을 한번 가다듬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시 저는 회사와 직원을 감시하던 문서를 외부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법이 아니라 부당함을 밝히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이 법정에 나온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러자 피고 측 변호사가 곧바로 박성철을 겨냥했습니다. 그리고 원고 박성철 대표, 당신 역시 과거 한국그룹과의 거래 과정에서 실무에 관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때의 개인적 원한 때문에 이번 사건을 무리하게 소송으로 끌고 온 건 아닌지요? 법정 안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성철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곧 굳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과거 그들과 거래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한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회사와 직원들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구는 피식 웃으며 비꼬듯 말했습니다. 진실? 결국 돈이 오가는 계약 아니던가. 너도 알잖나 세상은 종이에 찍힌 도장이 전부라는 걸. 성철은 그의 눈빛을 똑바로 응시하며 단호히 외쳤습니다. 아니, 도장이 전부가 아니라 그 도장을 찍는 사람의 양심이 중요한데 당신이 그걸 무시한 거죠. 피고 측은 물러서지 않았고 강호의 건강 문제까지 들춰냈습니다. 게다가 증인은 현재 심각한 지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억이나 판단력이 왜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강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제 몸은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제 기억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몸이 다하기 전에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저를 버티게 하고 있습니다. 방청석 일부에서 박수가 터져나오려 했으나 재판장은 다시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질서 유지 바랍니다. 재판이 끝난 후 법정 밖. 성철은 벤치에 앉아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가해자 측의 공격은 너무도 거셌고 방청석 분위기조차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제구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힐끗 바라보고 지나갔습니다. 그 웃음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배어 있었지만 어딘가 불안이 스친 듯 미묘한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재판을 마친 뒤 깊은 밤. 박성철은 사무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끝없이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피로로 어깨가 무겁게 처졌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게 살아있었습니다. 창밖에선 빗줄기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탁자 위 형광등 불빛만이 쓸쓸히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성철은 손끝으로 계약서 사본을 천천히 넘기다 문득 한 구석에 묻어있던 작은 자국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그는 돋보기를 집어들고 확대했습니다. 계약서 첫 장 하단 도장 부분. 도장 테두리 바깥에 희미한 잉크 얼룩이 스쳐 있었습니다. 성철은 숨을 고르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복사본 위에 다시 찍은 흔적 아닌가? 그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어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잠시 뒤 변호사에게서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대표님, 놀라운 발견입니다. 이건 명백히 이중날인 흔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감정 신청을 다시 넣어야 합니다. 성철은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드디어 실마리가 잡혔군. 그 순간 탁자 위에서 떨어진 또 하나의 파일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것은 강호가 건네준 오래된 기록철이었습니다. 성철은 허리를 숙여 서류를 모으던 중 한 장의 문서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그 문서에는 20여 년 전 한국그룹 내부 회의록 사본이 있었고 거기에도 오늘 발견한 것과 똑같은 잉크 얼룩 패턴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철은 숨을 삼키며 강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늘 같은 방식으로 습관처럼 위조를 반복한다. 그는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님 찾았습니다. 과거 기록과 이번 계약서가 같은 패턴으로 조작됐습니다. 이게 바로 연결고리입니다. 강호는 기침을 가다듬으며 낮지만 굳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잘했다, 성철아. 이제 진실을 끌어낼 시간이구나. 이것이라면 법정도 더는 외면하지 못할 것이다. 성철의 눈빛이 번쩍이며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예, 선배님. 이번엔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당신이 제게 심어주신 그 믿음 이제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그날 밤 성철은 서류와 사진들을 가지런히 정리한 뒤 오래된 공책 위에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포기하지 말 것. 반드시 진실을 드러낼 것. 그는 또렷이 글자를 적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가 서서히 잦아들었고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제 반격의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재판 넷째 날. 법정 안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최재구는 미소를 짓고 있었고 방청석에는 여전히 원고 패소 쪽의 무게가 실린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원고 측 추가 제출할 증거가 있다고 하셨습니까? 성철의 변호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측은 계약서에 대한 새로운 감정 근거와 과거 전례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 순간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변호사는 스크린에 확대된 계약서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도장 주변에 희미하게 번진 잉크 자국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도장 테두리 바깥쪽에 잉크 얼룩이 존재합니다. 이는 원본 문서 위가 아니라 복사본 위에 다시 도장을 찍었을 때 흔히 발생하는 이중날인 흔적입니다. 즉, 이 계약서는 위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방청석에서 기자들이 바삐 펜을 움직였고 플래시가 몇 번 터졌습니다. 성철은 곧장 이어서 오래된 서류철을 꺼내 들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20년 전 한국그룹 내부 문서에서도 동일한 위조 패턴이 발견됩니다. 당시에도 도장을 복사본 위에 찍어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범행 방식임을 입증합니다. 재판장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두 문서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다급히 일어나 반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얼룩일 뿐입니다.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흔적을 과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여유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증인석에 앉아있던 강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수십 년간 이 같은 문서 위조를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들이 같은 방식으로 서류를 조작해왔다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법적인 패턴이며 이번 계약서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피고 측 추가 반론이 있습니까? 재구는 얼굴을 굳히며 옆 변호사와 속삭였지만 명확한 반박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성철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짓눌리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듯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제 회사를 지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진실이 무너진다면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저와 제 은인이 지켜온 기록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존재한 것입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받아들고 정리하며 조용히 선언했습니다. 본 법정은 제출된 증거와 진술을 정식 기록에 포함합니다. 이로써 피고 측의 문서 신빙성은 다시 검토될 것입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박수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성철은 의자에 앉아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무겁지만 드디어 반전의 문이 열렸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제구가 이를 악문 채 성철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미묘한 불안이 번져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박성철은 사무실에서 늦은 밤까지 준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고 그는 무심코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표님, 큰일입니다.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내일 아침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 측에서 언론에 유출한 듯한 자료가 돌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과거 뇌물수수에 연루됐다는 가짜 문건입니다. 성철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짜뉴스를 뿌린다는 건데 걱정할 게 있나요? 대표님 아시잖아요. 언론이 그대로 받았으면 그게 사실이 되어버리고 잘못되면 재판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인터넷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철, 과거 뇌물 전과 의혹. 원고 대표의 도덕성 논란 재판에 영향 미칠까? 성철은 모니터 앞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결국 이런 비열한 방법까지 쓰는군. 다음 날 법정. 재판장이 들어서자마자 피고 측 변호사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재판장님, 원고 대표의 과거 행적에 관한 새로운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는 그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라 판단됩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확인하려는 순간 성철의 변호사가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문건은 조작된 것입니다. 저희가 이미 원본을 확인한 결과 문서에 사용된 서체와 용지가 해당 연도의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도장 역시 복사본을 더 씌운 흔적이 명백합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냉정하게 선언했습니다.
피고 측이 제출한 문건은 신뢰할 수 없는 자료로 보입니다. 오히려 재판 방해 시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순간 법정 안에 긴장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방청석 기자들이 앞다퉈 메모를 했고 몇몇은 피고석을 똑바로 겨냥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최재구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제출한 자료가 허위라고? 재판 방해라고? 최재구의 변호사조차 눈치를 보며 자리에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판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정 복도. 성철은 강호와 함께 나와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다. 선배님, 최재구가 결국 자충수를 두기 시작했군요. 조급해진 겁니다. 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놈의 껍데기가 드디어 하나씩 드러나고 있구나. 멀리서 재구가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성철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어제까지의 여유가 사라지고 불안과 초조만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재판 5째 날. 법정 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오늘은 원고 측이 마지막 증거를 제시하는 날, 모든 시선이 박성철과 강호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강호는 힘겹게 증인석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기침이 거칠게 터져 나왔고 방청석에서 몇몇이 걱정스레 수군거렸습니다. 박성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축하려 했지만 강호는 손을 들어 그를 막으며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다, 성철아. 오늘만큼은 내 두 발로 서야 한다. 선서를 마친 강호가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께 다시 한번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20여 년 전 한국그룹의 비리와 조작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늘 같은 방식으로 문서를 위조했고 이번 사건 역시 그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진실이 아니라 거짓을 덮기 위해 위조된 문서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1999년 문건과 이번 계약서. 도장의 각도와 압력, 잉크 번짐이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는 것은 그날 밤 이 문서를 목숨 걸고 빼돌린 사람이 바로 저이기 때문입니다. 법정 안이 술렁이며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재판장은 망치를 두드리며 소란을 진정시켰습니다. 피고석의 최재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거짓말이다. 그건 불법적으로 취득한 문서다.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강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재구를 똑바로 바라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짓말? 너희 집안은 수십 년간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여왔다. 내가 이 몸으로 버티며 살아온 이유는 언젠가 이 법정에서 그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였다. 오늘 그날이 온 것이다. 순간 방청석 일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장은 다시 망치를 두드리며 제지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증언을 마친 강호는 갑작스럽게 기침을 쏟아내며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성철이 재빨리 달려가 부축했지만 강호는 마지막 힘을 짜내 속삭였습니다. 성철아, 이제 마지막은 내 몫이다. 나는 내 할 말을 다 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오히려 빛나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 공기는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최재구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방청석 모두가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판 종반부. 이강호의 격정적인 증언 이후 모두의 시선은 이제 박성철에게 향했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원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성철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목소리는 낮지만 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저는 단순히 한 회사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진실을 외면당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호가 남긴 문서와 계약서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이 도장 하나, 이 잉크 얼룩 하나가 증명합니다. 거짓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결국 드러납니다. 저는 이 증거와 선배님의 증언을 걸고 맹세합니다. 이 싸움은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재구의 얼굴은 분노와 당황으로 뒤엉켰습니다.
방청석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그를 두둔하는 시선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성철은 제구를 똑바로 응시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최제구, 이제는 내가 감추려던 거짓이 내 목을 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은인의 뜻을 지켜 진실을 드러낼 것이다. 제구의 눈빛이 흔들리며 바닥을 향했습니다. 그토록 뻔뻔하던 얼굴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방청석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재판장은 망치를 두드리며 선언했습니다. 본 법정은 제출된 새로운 증거와 증언을 정식 채택합니다. 피고 측은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재판부는 유죄 가능성을 강력히 고려할 것입니다. 순간 법정 안에서 숨죽인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연이어 번쩍이며 최제구의 굳은 얼굴을 기록했습니다. 성철은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물은 절망이 아닌 깊은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옆에서 강호가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잘했다, 성철아. 이제야 우리 인생에도 정의라는 것이 생기는구나. 성철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답했습니다. 선배님 덕분입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할 테니 건강부터 챙기시죠. 며칠 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방청석은 초만원을 이루었고 언론 기자들은 카메라를 빽빽하게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오늘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 최제구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 안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박성철은 숨을 죽이며 손끝을 움켜쥐었고 옆에 앉은 강호는 기침을 참으며 눈을 굳게 떴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 박성철과의 계약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고 위조된 문건을 법정에 제출하여 진실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제출된 계약서 원본의 이중날인 흔적, 과거 기록과의 일치, 그리고 증인 이강호의 일관된 증언으로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재판장은 마지막 문장을 힘주어 낭독했습니다. 따라서 본 법정은 피고 최제구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합니다. 순간 방청석이 술렁이며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고 곳곳에서 박수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제구는 절망에 찬 눈빛으로 방청석을 둘러보았지만 더 이상 동정의 시선은 없었습니다. 박성철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참아내지 않았습니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이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본 법정은 정의를 위해 존재합니다. 오늘 이 판결은 거짓보다 진실이, 권력보다 양심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법정 안은 다시금 큰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성철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겁게 얹혀있던 돌덩이가 마침내 굴러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박성철은 결국 법정에서 승리했습니다. 거짓과 조작으로 쌓아올린 권력은 무너졌고 진실과 양심은 끝내 빛을 발했습니다. 최제구는 감옥에 수감되어 지난날의 오만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고 방청석은 진실이 승리하는 순간을 뜨겁게 박수로 함께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재판은 단순한 기업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은인 이강호가 평생을 걸고 지켜온 정의의 외침이었고 제자가 그 뜻을 이어 세상에 알린 값진 순간이었습니다. 박성철은 은혜를 단순한 감사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정이라는 가장 공식적이고 엄정한 공간에서 은인의 진실을 증명하며 보답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남깁니다. 거짓은 잠시 승리할 수 있지만 끝내는 드러나 무너지고 진실은 반드시 누군가의 용기와 양심을 통해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받은 은혜는 언젠가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라도 되돌아온다는 것.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